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전에 수다몽에서 조선시대 여종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고통받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양반가의 여인들이 간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선 태종대 한양에 이 자자, 지자를 이름으로 쓰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판사를 지낸 인물이니 이판사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를 지냈다 하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고 지금의 과천인 과주에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로 본인은 벼슬을 해야 하니 한양에 올라와 지내고 있었고 과주에는 노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걷어 한양으로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과주의 노비들은 상전이 한양에 있어 자신들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으니 농사도 설렁설렁 짓고 수확물을 몰래 빼돌리기도 하며 상전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죠. 이 판사는 딸이 셋 있었는데 큰딸 내은이가 16살이었고 아래로 어린 두 딸이 더 있었죠. 그런데 이 판사는 출세운과 재물운은 있어도 명줄은 짧았던지 어린 딸들을 남겨두고 일찍 사망하게 되는데요. 지아비를 여인 그의 아내도 시름시름 앓다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판사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부모님의 보호 아래 아무것도 모르고 곱게 자란 16살의 맏딸 내은이가 부모님의 상을 치르며 세상에 세 자매만 덩그러니 남은 것에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맏딸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내은이는 두 동생들과 더불어 종 연지, 소노를 데리고 3년상을 치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주에 있던 이판사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간호 실구지와 그의 아우가 내은이를 찾아옵니다. 아기씨, 주인 어른도 계시지 않으니 아기씨께서 과주로 내려가 살면서 전답을 살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구지는 내은이에게 과주로 내려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투가 예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판사가 살아있을 때는 상전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인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압적인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은이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강단 있는 말투로 상전의 위엄을 보이고자 했죠.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부모님 3년상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하지만 실구지에게 내은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소녀일 뿐이었으니 그녀의 말에 더욱 위협적으로 말을 합니다. 상전의 의식이 나에게 있으니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장차 농사를 돌보지 않고 도망가 버리겠습니다. 과주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올라와야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할 것인데 노비들이 모두 도망가 버린다면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는 것이니 이런 협박을 한 것이죠. 실구지가 협박하는 말을 하고 돌아간 후 과주에서 올라와야 할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 내은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과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과주 본가에 있던 노비들은 잘 오셨다며 이들 자매를 반기고 맛난 음식을 내어오고 정성껏 잠자리도 봐주었죠. 내은이는 이들의 환대에 안심하면서 그래, 부모님의 땅을 지키는 것도 나의 도리지, 잘 내려왔어 하며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딸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준 듯한 이들 간호들에게는 비열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은이가 두 동생을 데리고 잠시 산책을 나간 사이 간호 실구지의 처남 박질이 내은이의 방에 숨어들었죠.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박질은 내은이를 덮치게 됩니다. 너무도 놀란 내은이가 소리치며 반항을 했지만 내은이의 옷가지는 무참히 찢기고 벗겨지게 됩니다. 내은이는 계속해서 큰 소리로 동생들 이름을 부르고 여종들의 이름도 외치는데요. 실구지와 그 동생이 내은이의 동생과 여종들을 붙잡고 있어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죠. 내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 박쥐를 밀어내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고 어리고 힘없는 소녀를 금방 제압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박쥐는 꽤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센 남자를 이길 수 없었고 새벽 4시경인 오경에 이르러서 내은이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박쥐는 내은이가 또 한가할 것을 염려해서 손발을 묶고 그녀를 겁탈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씨는 내 아내가 되는 거요. 내은이를 겁탈한 박쥐는 소름 끼치는 말을 툭 던지며 방을 나가버리는데요. 이후 실실한 듯 쓰러져 있던 내은이가 천천히 정신을 차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현실인가 생각하며 내은이는 비통하게 흐느껴 웁니다. 이 악독한 실구지 형제와 박쥐는 부모를 잃은 어린 상전을 농락하고 자신들의 소나기에 넣어 이 판사의 재산조차 자신들 마음대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내은이를 겁탈했으니 이제 자신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내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이 악독한 것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날 것인가? 자신의 수치가 될 수 있는 이 일을 알려서 그들을 벌 줄 것인가? 그리고 결심한 듯 일어나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그 길로 관할을 찾아가서 지난 새벽에 자신이 당한 일을 고하게 됩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한성부, 그 길로 실구지 형제와 박쥐를 잡아 국문을 했는데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모두 자복하게 됩니다. 한성부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양갓집 규수를 겁탈하여 재산을 뺏으려고 한 지능적인 범죄로 규정했고, 상전을 능욕하여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은 계급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에 이들에게 극형을 내리게 되는데요. 대명률에 따라 이들을 능지처참한 것입니다. 실록에는 내은이를 겁탈한 간호들의 처벌에 대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어서 내은이와 그 자매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부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고 잘 이겨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또 다른 사건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25년 2월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에게서 조정으로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안흥면에 사는 선군 이영미의 처 옥금이 지아비를 잃고 시부모를 따라 살더니 간호 돌만이 간음하려고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형조에서 이 보고서를 보고 조사를 해서 성종에게 사건 브리핑을 합니다. 경상도 안흥면에 사는 이영미의 처 옥금이 데리고 살던 산호 서글만이 다른 자들 2명과 함께 옥금을 겁탈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옥금이 완강하게 저항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계속 욕보이려고 하자 이에 견디지 못한 옥금은 목을 메어 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절개를 보전하였으니 마땅히 이를 높이고 칭찬하고 장려하는 은혜를 베풀어 뒷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만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러 과부를 침범하여 더럽히고 욕되게 하려 해 옥금이 목매어 죽게 했으니 그 간악함이 막심하여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청컨대 전가사변케 하소서. 전가사변은 죄인과 그 가족 모두를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는 형벌인데요. 세종 이후 북방개척에 힘을 썼지만 사람들이 북방으로 이주하려 하지 않자 강제로 이주를 하게 했는데 주로 죄인과 그 가족들이 강제 이주 대상자였습니다. 이런 전가사변은 형의 집행과 함께 북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성종은 제가녀 자손 금고법을 적극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제가녀 자손 금고법은 성종 16년에 시행된 법으로 제가한 여성의 자식들은 관직 진출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전까지 자유롭던 여성들의 제가를 불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성차별법이었습니다. 성종은 옥금이 자결을 한 것이 이 제가녀 자손 금고법의 효과라는 생각을 해서 옥금에게 연료문을 내려 표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옥금에게 연료문이 내려지기 직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옥금이 수절을 한 것은 맞지만 죽은 남편 이영미가 첫 남편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죠. 이에 얼마 전까지 천하의 연료라고 친송하면서 빨리 연료문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성종은 물론이고 조정 대신들까지 난색을 표하게 되죠. 고심을 한 성종과 대신들은
제가 한 여자라면 그 절개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니 그녀가 정말 재가를 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옥금에 관한 일은 일단 그녀가 재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강간미수범 서글만의 처리였습니다. 좌부승지 권경우가 이는 틀림없이 강간입니다. 가령 도둑을 두고 말을 하더라도 강도는 제가 중하고 절도는 제가 경한데 돌만은 밝은 대낮에 큰 길 가운데서 강간을 하려고 폭행까지 했으니 당연히 강간죄를 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에 윤필상, 한치영, 정문영 등이 돌만이 한 그 범행은 굉장히 무거워서 당연히 무거운 법으로 처단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까 강간으로 농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며 반박을 하는데요. 강간을 시도하긴 했지만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강간 미수죄로 처리를 해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약 강간으로 인정이 되면 돌만은 사형이 될 것이고 강간 미수라면 목숨은 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대신들이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서글만이 옥금의 정조를 빼앗는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기에 강간은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갔었고 또 옥금이 이에 목을 매 자살까지 하였으니 강간 미수를 적용해서 전가 사변형에 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옥금에게 연료문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남았는데요. 예조에서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글만 등이 재차 욕보이려고 하자 옥금이 노하여 꾸짖기를 간악한 종놈이 어찌 수절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무례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욕을 당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으므로 그 절이가 가상하니 대전에 의거하여 연료문을 내려 뒷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고 장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건의를 하자 결국 성종은 이를 받아들여 옥금에게 연료문을 내리라는 명을 내립니다. 비록 옥금이 재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절개를 지키겠다고 자살까지 한 여자이니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의 성범죄는 모방과 같은 대역죄와 존속살인 등과 맞먹는 중죄로 취급했기에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죄인 방면을 할 때도 강간을 저지른 죄인들은 제외되었고 대명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었습니다.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했는데 특히 12살 이하의 소녀를 강간한 범인은 교수형 또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삼천리 밖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죠. 또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었는데요. 군수를 지낸 황우영이 성종 3년 4월 한밤중에 자신의 처사촌 오라비의 아내이자 사족의 부녀인 반씨의 방에 들어가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반씨의 어머니와 종이 막아서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성종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사헌부의 주청에 따라 황우영의 직첩을 거두고 영원히 등용하지 않으며 유배 삼천리에 처벌을 내린다고 판결하게 되죠. 그리고도 이 처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황우영은 변방 중의 변방인 회령의 관노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관리도 장형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오늘날의 처벌 기준보다 더 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